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또 1시간 동안 떠들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떠들어 볼게요. 지금 인터넷이가 아니라 전기 자체가 나갔어. 2시간 동안. 왜 자주 그래요. 전기 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 인터넷도 안 되고, 이것도 배터리 끊기면 끝나요. 이런 게 막 비일비재해요. 여기. 여기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체 뭐가 이게 공급되는 게 없어. 다 해외 수입이에요. 전기도 수입이에요. 그냥 해양 생물뿐이 없어. 그런 나라예요. 쓰레기도 대체적으로 좀 태우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유튜브를 2020년 7월 그때부터 했어요. 아동 뇌 연구를 한 거는 10년 전. 그리고 뇌라는 걸 알기 전부터 이미 학원부터 해서 많이 아이들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 꿈이 선생님이었어. 근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야, 지금 교권 보니까는 나 때려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아동 연구를 하면서 관련 학과도 안 나왔지, 또 그렇다고 신경외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과는 아예 상관없는 컴퓨터 공학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 꿈 하나 그거를 지금까지 밀고 나간 거예요. 저처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이 운해형 사람들이 많이 좌뇌형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망가지고 있는, 또 좌뇌형 사람들의 교권에 의해서 망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우리 때는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심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한테 맞았으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강목 들고 다녔거든. 어? 그러면서 애들 막 때리고 그랬어. 그랬었어요, 그때는. 군대에서도 맞았지. 그냥 계속 맞았어. 근데 의뢰 다 맞으니까 그냥 때리면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촉법선형 그런 것도 없었고, 이 법에 대해서도 이게 변화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예민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 이런 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캐치를 조금 잘했었어.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수능 1차예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학력고사랑 수능과의 경계선행 교육을 많이 했지. 그리고 그때 학력고사 시절에서는 거의 암기가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수학 위주의 교육을 많이 했어요. 모든 조기 교육의 원흉은 대치동이에요. 대치동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경쟁을 시키기 위해, 그때 당시 우리 어렸을 때 당시도 한참 전이지, 거의 막 30년 35년 전 아니다, 그래. 40년 전, 막 이때만 해도 수학을 3학년까지 선행을 시켜놓고 3학년부터, 그때 학력고사 시절이었으니까는 학력고사에 관련된 거를 미리 3년 동안 보는 그런 훈련이 돼 있었으니까는 제가 하는 이 수능 그 시절에도 그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원가를 가면은 거의 수학 학원이 대부분이었지. 그리고 영어였어. 영어는 우리 때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는 영어를 막 미리 시키고 그런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았었어. 수학이 우선이었어,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수학이 우선이었거든. 그리고 나서 영어가 그리고 나서 영어를 이제 사업계에서 뛰어든 거지. 그게 바로 영유예요. 영유와 그다음에 각종 CD 테이프, 그때 팔았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초등학교 시장을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유아기까지는 조금 힘들고, 유아기 때는 아이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재능을 했을 때니까는 약 10년 전, 12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는 문장이 아니라 단어 정도. 그것도 5세에서 6세 이후. 10년 전에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때는 영어를 빨리 하는 아이들이 3학년? 그 정도였지, 그때는. 그리고 우리 때는 중학교 때 그냥 했어. ABCD부터. 다 그렇게 했지. 그거 대충 영어 하면서 수학 위주의 학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치동에서는 영어보다 수학 위주의 교육 방식을 택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인천인데 인천도 그랬어요. 그게 학구열이 심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한글을 조금 일찍 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러다가 한글 일찍 때려다가 애들이 뇌질환이 많이 걸렸었지. 성격 장애가 많이 왔고 ADHD도 많이 걸렸고 한글만 가지고도 그랬어요. 한글 일찍 가르치는 거. 그래서 엄마들한테 하지 말라고 막 그랬을 제가 그때였거든. 근데 학습지 교사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고 어, 아이들이 왜 못 알아들을까? 그 의문은 품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재능 학습을 2년차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어린 나이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특히 36개월 이전은 아이들을 볼 일이 없었거든. 그러니까는 제가 연구 자료가 많이 부족했었죠. 학습지는 보통 36개월 이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다가 아이들이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엄마랑 불화가 쌓이는 거야. 그러다가 아이들이 그것에 의해서 스트레스 장애로 ADHD가 생기더라고. 특히 남자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어쨌든 간에,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참 동안 성인 쪽으로 다시 옮겼어. 그러니까 아동기를 했다가, 애들이 왜 이럴까? 그 생각도 좀 하다가 성인에 좀 관심을 가졌지. 그리고 제가 좀 정치에 좀 관심을 가졌어. 그러니까 정치 자체를 관심을 가지가 아니라 정치를 각각 지지하는 세력에 관심을 가졌던 거야. 어차피 지금은 양분하잖아. 보수 아니면 진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중도는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누가 이렇다고 하면 와 가고, 이렇다고 하면 와 가고, 교육도 이렇게 딱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와 하면은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와 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도라 그러는데 별로 그냥 사회 변화에 대해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그런 성장을 많이 떴지.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약 10년 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세대들이 MZ 세대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자기 윗세대에, 그러니까 몇 살만 차이 나는 세대랑도 끊고 자기네들이 어른들과의 이런 대화를 단절하기 위해서 급식체, 학식체, 그러니까 학식충, 급식충이라고 그러지. 그런 말들을 쓰고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 초성체 이런 것도 쓰고 자기네들만의 말을 만드는 뭐 그때 당시 뭐 쩔다라는 말들 또 어쩔 저쩔 킹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을 자기네들 언어를 만든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못 알아들은 그런 신조 어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지. 만드는 것도 대단해. 하여튼 그때 네이트온이라는 걸 쓰면서 아이들이 그때 당시 만들기 시작했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30대 어머니들은 알 거야. 그런 세상에서 살았었으니까. 그런 걸 했었어. 근데 이게 이때부터 이 육아 방식 같은 경우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어머니들은 자기만의 세상이 들어가 있어. 그 윗세대에서 했던 방식을 다 꼰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10년 전이었으니까는 그때 막 20대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30대가 돼서 아이를 낳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이 육아 같은 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게 그 전 세대에서 했던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전 세대에서 했던 것들을 꼰대 방식이라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된 시점이 뭐냐면은 코로나가 터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어른들에 대한 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는 다시 왜 유아로 들어왔냐면은 어른들의 이런 정치 성향 보고 이 사람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일부러 정치 싸움에 이런 댓글 싸움도 일부러 제가 좀 들어가 봤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 보수적 진영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진보적 진영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단 말이야. 보수적 진영들 같은 경우는 대화가 핑퐁이 안 돼요. 야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 넌 쓰레기다라는 좀 그런 댓글 뉘앙스가 많아. 근데 진보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막 이해를 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그때 안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좌파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운해형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파라고 하는 이제 보수적 진영 사람들이
아, 좌뇌형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 직접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확실히 알았던 게 이 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성격을 다 대변한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사람들끼리 실질적으로 눈 마주치고 대화를 할 때는 본인 생각을 제대로 얘기 못하고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의 이런 마인드를 가짜로 보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글이라는 거는 특히 비대면 이런 것들은 본인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욕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리고 어떤 글을 쓰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답답한 글을 쓰더라도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려고 장문에 걸쳐가지고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좀 느꼈던 게 있어요. 이 보통 보수 쪽 사람들은 글이 짤막짤막해. 글이 길면 읽지를 못해. 이런 성향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운해 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글이 길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또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 근데 글이 항상 길어. 좀 이해를 시키려는 그런 글이고, 보수 쪽은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는 글이야. 글을 길게 똑같이 10줄을 쓰더라도 내용이 다른 거야. 한쪽은 자기 주장이 무조건 맞다라는 글이고, 한쪽은 자기 주장을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는 글이고, 아, 이런 식으로도 글이 바뀌는구나.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제가 좌뇌 우뇌 연구를 활발하게 했던 게 그때 정치 쪽을 들어가면서 그때 댓글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때 확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필리핀에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부터 해서 코로나가 빵빵 터지고 이러니까는 그때 신천지 사건 터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는 여기가 더 안전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여기서도 죽어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코로나 걸리잖아. 얘는 치료비가 1억이야. 돈 없으면 죽어야 돼. 그리고 무슨 장비가 좋아, 뭐가 좋아. 여기는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는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내 옆집 사람들도 죽고 막 죽어나가고 있으니까는 제가 7월 달에 2020년 7월 달에 그때 제가 원래 여기 왕복 비행기가 대한항공이 50만 원 정도뿐이 안 됐는데 그때 진에어를 편도로 50만 원짜리 끊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이게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편도 100만 원짜리를 끊고 갔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마지막 비행기 한국 가는 거라고 해가지고 안 되겠어, 여기 있으면 죽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끊고 왔어요. 근데 한국 갔는데 뭐 있어? 코로나라. 제가 그때 관광버스를 했었거든. 관광버스 세워놨지. 장사가 안 되잖아. 코로나인데 사람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괜히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 그때 2020년도 말까지는 진짜 스치면 사람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겁나서 안 나왔었어. 그때 코로나가 진짜 강력한 바이러스라. 지금 하는 뭐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런 것들은 이제 감기, 이거는 감기 수준으로 변형이 된 거고, 그때는 솔직히 나라의 방역수칙 같은 거를 국민 스스로 잘 지켰다고 봐.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그때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식구들조차도 나가지 말아라. 버스 하지 말아라. 괜히 갔다가 병 걸리면 우리 식구 다 죽지 않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집에 딱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 그래 뭔가 남겨놓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내 이름을 한번 남겨보자. 이 두 개의 꿈이 있었어. 근데 그때 시절에는 이름을 남기는 게 연예인이나 뭐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 이런 미디어 시대가 올지는 몰랐으니까, 개인 미디어. 그래서 이런 좀 사고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남겨놓자,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던, 생각해왔고 내가 해왔던 이 아동 심리에 대해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원래 그게 좀 마인드가 있었고, 제가 23살 때부터 뇌가 약간 좌뇌 쪽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책을 못 봤어요. 그리고 자네 운에 관련돼서는 제가 재능 다닐 때 그때 2년차 됐을 때 그때 뇌에 대해서 그때 안 거야. 자네 운에. 그 자네 운의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해서 딱 아는 순간,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을 이
수많은 지식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진짜 미친놈처럼 돌아다녔어요. 머리가 쉬질 못하는 거야. 그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10년치 연구 자료를 한 방에 정리가 되니까는 머리가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머리가 좀 안정화 되더라고. 야, 그 10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분명히 열흘 전만 해도 뇌의 그림을 봤던 사람이 일주일 후에 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게 운의 능력이구나. 그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런 게 됐고, 내가 이래서 이런 연구직을 좋아했고, 내가 수학을, 사고력 수학을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하는 암기 유형식 수학은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하나도 쓸모없고, 오히려 생각을 한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 나쁜 습관을 만들게 돼요. 지금 선행하는 아이들, 심화 학원이라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보내는 이런 학원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최악의 인격체를 만드는 그런 학원들이에요. 얘가 수학은 잘할 수가 있을 망정, 인격은 또 생각하는 능력은 오히려 사고력이 아니라 세뇌를 시키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뇌가 딱 되니까는 이제 어떻게 아이랑 같이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그때 당시 2년차 됐을 때 제가 빚이 1,500이 있었어. 학습지 다니면서 빚이 1,500이 생긴 거야. 이게 사람들 퇴행하고 이러면은 그걸 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학습지 선생님들 와가지고 하나 더 해라 그러는 게 옆집에 5과목 그만두면 5개를 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더 하라 그러는 거야. 처음에 제가 100과목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반이 퇴해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매달 내가 돈을 박아야 돼. 내가 채워 넣기 전에는 계속 박아야 되는 입장이야. 매달. 그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지사에서 100개를 줬던 거를 100을 다시 만들어야 내가 그냥 정상 수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월급 150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미 2년차 됐을 때 빚이 1,500 있었지. 돈이 어디서 나와? 그때 그 학습지 다니면서 사채를 썼어요. 근데 애들 가르치는 건 좋아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아, 이걸 하기 위해서 사채를 쓴 거야. 사나머니, 리드코프, 막 이런 거 쓴 거야. 그때 이자가 36.5%였어. 그걸 쓴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뇌에 대해서 알아졌으니까는 이제 해야 되잖아. 이제 그때부터 고민 생기기 시작했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아, 여기서 지금 빚을 정리하고 그만둬야 되나? 고민을 막 하는 와중에 아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아이들이 있고 헤어지려니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지금 내가 연구한 거를 실질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를 아이들 특히 운해형 아이들한테 한번 써서 보자. 나는 일단 성공을 했으니까 다른 애들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2년을 더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월급은 하나도 없고 월급마저 꼬라박으면서 나중에 사채빚이 5천만 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채를 계속 돈을 갚았지. 근데 이거는 사채는 2년을 갚아도 나머지 나중에 돈을 갚으려고 그러면 원금을 갚아야 돼. 그렇게 무서운 게 사채예요. 그거를 제가 학습지를 하면서 이 내용고를 위해서 거길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했던 거야. 내가 여기를 그만두는 순간 아이들을 볼 일이 없던 거지. 그리고 제가 나이가 그때 커트라인이었어. 여기를 그만두면은 다른 학습지를 갈 수가 없는 그런 나이대가 돼버릴 거야. 그래서 거기 계속 있으면서 빚 5천짜리 사채를, 그러니까 사채 이자까지, 그러니까 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어. 근데 5천만 원 될 때까지 제가 월급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된 거지. 월급까지 다 꼬라박았으니까. 그 상태에서 일단 그만두고 그걸 또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빚을 다시 이제 한 거를 다시 갚아야 되니까 또 일을 한 거야. 하면서 이제 성인 하면서 이제부터 만나는 거 성인이니까 요거를 그대로 성인한테 대입을 해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운해형 타입, 저 사람은 좌뇌형 타입.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던 운해형 타입과 좌뇌형 타입을 매치를 시킨 거야. 대충 저 사람이 운해형 타입이면은 이런 성격이 나오겠다 해서 한 20가지를 뽑아. 저 사람이 잔해형 타입인 것 같다. 그러면 또 한 20가지를 뽑아. 그러면은 기본 스타일이 잡히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한 게 아닌 것들만 빼는 거야. 아닌 거는 잔해 쪽으로 빼는 거지. 내가 잔해형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본 스타일을 딱 안 다음에 아닌 거는 운해로 빼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을 보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대충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타입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게 되는 거야. 그 이게 1년, 2년 반복이 돼 버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나중에 무서워지는 거야.
사람만 보면 저 사람 성격을 분석하려고 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내가 정신병이 걸리게 생긴 거야.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집 밖에 안 나갔어요. 그때 거의 안 나갔어요.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사람만 보면은 이게 버릇이 돼버린 거야, 성격 분석하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차피 지금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때 시절에는 솔직히 좀 힘들었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 가지고 이제 버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버스를 시작했는데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휴, 어차피 외국어도 좀 배울 겸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외국인 관광객 하면서 한 코로나 시작되기 한 3, 4년 전?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영어를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지. 근데 잘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될 정도, 그다음에 트래블 하는데 문제되지 않을 정도, 딱 그 정도까지만 했어. 그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하다가 또 심심해가지고 30살 때부터 일본어 애니 보면서 애니메이션 그걸로 일본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일본어랑 또 영어랑 해놨던 게 다행히 또 일본 손님들이 또 많이 타가지고 사람들하고 또 일본어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언어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때. 자,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딱 지났어. 딱 시작이 되는 그 무렵에 문제가 뭐가 터졌냐? 문제가 터진 세대가 나이가 많이 먹은 세대랑 20, 30대가 터지기 시작한 거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차단되면서 원래 20, 30대 사람들이 사회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단 말이야. 원래 자기네들끼리 똥돌 뭉치고 다른 세대들이랑 격차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 벽을 뒀었어. 그 와중에 코로나로 사회성까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지능 지수가 약 8에서 10 정도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에 본인의 IQ가 100이라고 했으면은 코로나 지금 시점이 지난 이 시점에서 IQ가 한 80, IQ가 한 90 정도까지 떨어진 거야. 그 와중에 아이를 또 낳았어. 아이를 낳으면은 24개월 동안 지능이 한번 또 떨어져.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한 지능 저하 플러스 아이를 낳으면서 지능 저하, 이러니까는 그때 코로나 베이비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들, 또 코로나 시절에 또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대체적으로 기본은 IQ 수치가 10이 떨어진 상태, 그때 아이를 낳으신 분은 최소 15에서 20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야. IQ가 갑자기 급속도로 떨어지면요, 판단력이 저하가 돼요. 또 사회성도 급 나빠져요. 그러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돼. 이 시기가 왜 위험했었냐면은 2020년도 지나서 2021년부터 비대면 수업들을 하게 되면서 화상이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패드 학습이 들어간 거야. 패드 학습에서 조기 영어도 같이 들어간 거야. 조기 영어로 인한 화상통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처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목적이 아이를 한 1년 정도 집에서 보육을 하다가 직장을 가려고 했던 어머니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어머니들은 원래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 아이랑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랑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보니까는 계속 우리 원에 나오지 마세요, 코로나 퍼졌어요, 나오지 말라니까 애가 맨날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애랑 낮에부터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TV, 그러니까 애들 키즈 TV, 태블릿 학습, 또 화상 영어, 또 조기교육 유튜버들, 또 영유, 이것들이 야 동시다발로 1년 안에 몽땅 다 삼위일체 돼가지고 거기에 인스타까지 합세해가지고 1년 만에 한 번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 엄마들이 그거를 판단을 못해. 이게 어떤 게 진짜 정보고 어떤 게 가짜 정보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30대 엄마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교수들 강의를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안 듣고 누굴 거 보냐? 지금 현재 30대 엄마들이 하는 그런 교육 강의를 들어. 같이 육아를 하는 이 사람들의 교육 강의를 들어요. 아니, 망하면 같이 망하자는 거야. 뭐야. 이거는 아닌 거야.
근데 40대 강의 이상 되는 사람들을 듣기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40대부터는 꼰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랑 완전 다른 세대라고 스스로 갈라치기를 했어. 지금 MZ 갈라치기를 그 윗세대가 한 게 아니야. 지금 30대, 20대 사람들이 스스로 갈라치기를 했던 거야. 본인들이 스스로 벽을 쳐서 갈라치고 그 윗세대 것에 대한 강의들을 안 듣게 되니까는 스스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사람들의 육아 강의를 듣고 자기네 아이들을 육아를 하는 이상한 유행성 육아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기교육 유튜버들 중에서 지금 ING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문제 생길까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해야 육아 관련된 도구들이 협찬이 들어오거든. 또 이런 거를 많이 해야 자기가 커미션을 먹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얘가 좋다고 얘기해. 얘가 뭔지도 몰라. 얘가 이거를 하면은 뇌가 망가지는지 안 망가지는지는 관심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좋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 아이가 이걸 한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던지 그것도 아니야. 아이는 지금 막 12개월인데 36개월 걸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현실성이 없는 건데도 이미 많은 30대 어머니들이 그 유튜버한테 꽂혀 있어. 이 유튜버가 아이들 ADHD이라고 무슨 메디키닛이 있는데 이거를 6살짜리 아이들한테 먹였더니 아이들이 집중력이 확 올라갔어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 유튜버들 어떻게든 그 약을 구해가지고 그냥 뒤로 다 꽁무니로 해가지고 먹일 사람들이야. 어떤 약품이 나왔는데 이 약품을 제 링크를 통해서 사셔가지고 하시면은 이 약품을 봤는데 어떤 임상실험 결과에서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라는 임상 결과가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엄마들은 다 할 엄마들이야. 진짜 그래요. 요즘 30대 엄마들이 유행성 육아를 하고 있어. 왕창 이거 했다가 아니다 그러면 또 전부 다 이걸로 확 옮겨. 이걸로 또 확 옮겨. 그런데 이때 들어온 게 제대로 아이들을 망치게 들어온 게 영유가 들어온 거야. 영유가 딱 들어오면서 뭐 3살 때부터 시작을 하겠죠. 36개월. 근데 이 레벨 테스트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뭐냐, 아이가 운에 대한 이런 관심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책육아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을 AI로 만든 그런 극자내형 아이들에 한해서만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고 이런 능력, 호기심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영역 못 들어와 이거야. 그러니까는 뭐 그쪽 대치동 엄마들은 모르지, 이런 것들이 뭐 우는지 자는지 모르겠지만은 엄마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야, 6개월째부터 우리 아이 책 육아를 했더니 갑자기 18개월부터 아이가 책에 너무 관심을 갖더니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책을 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미 얘는 뇌 스트럭처가 망가진 아이거든. 그러면은 이런 소문들이 돌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조기교육 유튜버들도 그런 광고를 해요. 애가 일찍부터 책을 보면은 18개월부터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미 뇌 구조가 글로 바뀐 거야. 운해에 관련된 거를 못하게끔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애가 책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책을 보는 거를 엄마들은 박수를 치는 거지.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 시작했네. 와, 책을 보기 시작하네. 아이가 스스로 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미 뇌 구조를 엄마가 강제로 바꿨잖아. 책을 이만큼 갖다 놓고 교구 갖다 놓고 이런 거를 24개월 전에 하면서 아이랑 책 보면서 읽고 아이가 책 혼자 보는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이 장난감 만지는 시간보다 더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뇌 구조가 나는 책을 봐야지만은 이 집안에서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뇌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가 24개월이 지나서 계속 책을 찾는 강박 증상이 생기는 거야. 책 중독 증상이 생긴 거예요. 이건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 중독 증상이 생겨버린 거야. 미디어 중독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있어. 일단은 그 시너지가 3년을 가거든.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이 영유를 가잖아. 이야, 얘는 아이가 아니야. 무슨 인형을 갖다 놨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뭐야? 이게 아이야?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가 있어? 이거는 IQ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얘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란 소리야.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다는 소리는.
얘는 생각이 없고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아이야.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받아만 먹는 거야. 누가 인풋을 하잖아. 애가 아웃풋이 되는데 아웃풋은 안 돼. 근데 누가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36개월 영유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책 육아가 필요해. 그래야 아이를 AI로 일단 만들 수가 있어요. 책 육아라는 게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 6개월만 해주면 돼. 그러면은 아이가 14개월에서 15개월부터 스스로 아이가 책을 꺼내서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면서 나중 되면 아이가 책을 읽지도 못하는데 계속 책을 꺼내서 봐. 그 다음부터 아이가 움직이기 싫어하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는 그런 습관이 생기면서 그렇게 하고 영유를 딱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아이들이 인지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 중에 제가 전화했던 사람들 중에 그나마 아이를 좀 뛰어놀게 했다. 그런 아이들은 그나마 좀 멀쩡해.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학습식으로 한다고 또 영어까지 또 시켰어. 24개월 이전에 또 영어까지 또 미치게 테이프 틀어주고 애가 옹알이도 안 되는데도 막 테이프 틀어주고 TV 보여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얘는 제가 장담하건데 그렇게 해서 영어를 하고 책 육아를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은 IQ 100이 안 돼요. 얘는 평생 100이 안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복구가 안 돼요. 이미 24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IQ를 가지고 최대한 운의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성인이 돼가지고 잘 살게끔 해주는 게 목표예요. 얘는 대학교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인이 되게 하는 게 목표여야 돼.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진 게 뭐냐? 아이들 이렇게 테스트하고 왜 이러는 것들이 엄마들 사이에 경쟁이 돼버린 거야. 원래 경쟁심은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돼. 자존감 떨어지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열등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돼. 열등의식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대치동에서 그짓거리 하는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열등감에 그냥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뭐 별거 없어. 그러면 뭐해? 자기 자식을 이용해서 지자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식을 최대한 빨리 많이 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하지도 못하는 그 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언제 진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 시한폭탄이 1년 후에 터질 수도 있고요. 2년 후에 터질 수도 있어요. 학교 가서 터질 수도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터지는 동안에 슬쩍슬쩍 이상 증상들은 나타나기는 시작해요. 근데 터지고 나면은 이제는 복구불능 상태가 돼요. 얘는 평생 고칠 수가 없는 아이가 돼. 터지면은. 근데 터질 동안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 틱 증상들이 나타난다든지 이상 행동 증상들이 나타난다든지 아이가 갑자기 멍해진다든지 엄마 잘 안 헤어져라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시그니처를 보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거를 싹 다 무시하고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더 많이 해야 돼. 더 시켜. 그래서 영유를 막 시켜놨더니 어라? 아이가 한국말을 못하네? 근데 그게 2021년, 2022년 이때 미리 영유를 그렇게 해서 했던 애들이 학교 가서 한글을 못해가지고 터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야. 그걸 대치동 엄마들이 들은 거야. 안 되겠다 하니까는 그때 또 딱 해가지고 무슨 한글을 배우는 학원이 생겼어. 이런 영유 아이들을 위한 한글을 배우는 학원. 또 이런 영유를 배워가지고 망가진 아이들을 위한 무슨 가회, 개인 가회 이런 것도 생겼고 아니 무슨 별의별 창조 경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영어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개인 가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이 4살, 5살 한참 놀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공부만 하다 자요. 엄마는 그걸 보고 자기 만족감을 느껴. 좀 이상해. 나는 솔직히 그렇게 하는 엄마들 보면은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왜 애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그걸 즐겨?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걸 보면서 아이가 어차피 시너지 효과로 잘 나오는 게 한 2년 나와요. 그 시간에 희열을 느껴. 아이는 고통스럽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고통스럽지만 자기는 즐거워해. 세디스트 같은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동물이에요. 처음에는
아파하지만은 그게 아파한 마음이 지나잖아. 야, 그다음부터는 그러한 그러한 나로 인해 타인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괴롭혀하는 거에서 내가 원하는 성과가 그 사람한테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가 힘들던지 말던지 고통스럽던지 내가 즐거워.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목표가 달성했다는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육아를 하려면요, 본인이 솔직해져야 돼요. 아이가 진짜 잘해서 즐거운 건지, 내가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아이를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자기 만족감인지를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목적 의식에 의해 가지고 아이를 하게 되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순간 아이는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것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터질지 모르는 거야. 내가 1살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6살 7살 때까지 했던 육아가 언제 나오냐면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3월달, 4월달, 5월달 사이에 육아 결과물이 나와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육아를 했으면은 아이가 3, 4, 5월에 이상 증상이 보이는 거고, 내가 잘 육아를 했으면은 3, 4, 5월 달에 아이가 예의 바르고 착하고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하고 친구들하고 사회성도 좋아지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는 이런 아이가 돼. 아이를 집에 처박아 놓고 가끔씩 이런 육아를 했던 아이들은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도 혼자 지내. 진짜 막 외톨이 같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또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서 2년 동안 학교에 상주하면서 또 관광버스 애들 셔틀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이들 300명 뿐이 안 됐으니까는 거기 아이들하고 다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관광버스 기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 셔틀버스 기사인지 모르고 내가 선생님인지 알아. 학교 선생님. 그 정도로 애들하고 친해졌었거든. 그러니까는 1학년 애들, 2학년 애들 주로 이제 제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1학년 애들이 도대체 요즘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바뀌나를 보기 위해서 돈도 얼마 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길 들어갔어. 다른 사람 막 한 달에 막 700, 800 벌 때 나는 300만 원 벌고 거길 들어간 거야. 그거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2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알아진 거지, 제가. 아, 이런 조기 교육을 하게 되면 애들이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구나. 초등학교 들어와서.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애들 연구 결과가 지금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런 대치동 교육, 그다음에 무리한 학습에 의한 교육, 또 이게 개월수마다 이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면은 또 어머니랑 상담하다 보면은 그 꼭지점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교구학습들을 빙자한 아이들 책 판매 교육,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이게 1차 문제. 2차 문제는 그런 거를 권장하는 조기교육 30대 유튜버들, 뭐 40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또 얘기하면 바로 그 사람 티나니까 얘기 안 할게요. 뭐 30대는 많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반복학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암기만 시킨 아이들이 생각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초등학교 심화학원이니 사고력 학원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심화, 사고라는 타이틀을 넣어가지고 만든 학원들. 가면은 그냥 선행이야. 3학년 되면 풀 문제를 무슨 1학년 때 풀고 3학년 거를 풀 거를 지금 심화, 막 심각하게 생각하면 심화야? 안 되는 걸 억지로 생각하면은, 억지로 생각해서 풀면 그게 사고력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맨날 그 영유 다니고 뭐 하면서 집에서 yes, 오와 no 엄마가 얘기하면 대답만 했던 화형 언어가 되지 않는 애들을 무슨 논술학원을 그 7살 막 그때 가면 애가 된다고. 논술학원은 아이가 엄마랑 핑퐁이 되고 그거를 계속 엄마랑 일상 대화를 많이 하고 아이 혼자 역할극을 많이 해야, 그리고 자기가 소근육 활동에 대한 이런 창조물 결과들이 나와야 돼. 아웃풋이 되는단 말이야, 운의 활동에. 그래야 아이가 사고력이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애들이 논술이 되는 거야. 말빨이 늘어나고. 그런데 무슨 그 논술학원을 가야 애들이 말빨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쓸데없는 학원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들이 이런 잘못된 교육 스타일을 벌써 6개월부터 잡았고 그거를 수정해 줄 사람도 없었고, 돈은 많으니까는 막 처바르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 언제예요? 그럼 코로나 이전이야.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는 완전히 육아 스타일이 달라.
지금은 유행성 육아 스타일이고, 코로나 이전은 그나마 육아 발달 단계를 그나마 지켰던 단계고, 지금은 아예 육아 발달 단계 자체를 무시를 하고 육아 지침서에 있는 내용 자체를 조기 교육 권장하는 사람들, 조기 교육 유튜버들이 개소리라고 하는 거야. 니네들이 육아 지침서가 맞다는 그 증거를 대라는 거야. 이 조기 교육 유튜버들이 개쓰레기들이야. 지네들이 하는 얘기가 맞고, 조기 육아 지침서대로 강의하고 있는 뭐 신의진 교수나 뭐 하정원 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있어. 그리고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많이 보는 그 논문 주로 하는 그 있어. 응? 그런 얘기들을 듣고 애들을 육아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 책은 읽어. 인격적으로 무너지는 거는 얘들 책임 안 진다 이거야. 나는 얘 책을 읽는다고 난 그것만 했지, 얘가 인격적으로 무너지는 거는 그건 엄마 책임이다 이거야. 나는 얘를 영어를 시키는 방법을 알려준 거지, 영어를 시킴으로 인해서 얘가 모국어가 망가진 거는 별도 문제다 이거야. 나는 바이링구얼로 얘가 두 개 언어가 다 가능하다고 했지, 그걸로 나중에 얘를 읽기 쓰기를 시켜서 아이를 망가뜨린 거는 그거는 엄마 문제다 이거야. 얘들이 딱 그런 마인드야.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했던 게 잘못됐어 그러면은 나는 외국에 있는 논문 저 사람이 한 거를 난 소개를 시켜준 것 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 그걸 연구했던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나는 소개를 시켜준 것 뿐이야. 딱 그거야. 논문은 지가 팩트라고 해놓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책임 회피예요.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은 내 의견이 이렇다, 저처럼 나는 이렇다라고 확 얘기를 해요. 내가 연구한 자료고 내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애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얘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요, 조기교육 권장 유튜버들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랬다, 저 교수가 그랬다, 그러니 내 의견도 이렇다. 이게 뭔 말이야, 방구야. 그런 얘기를 듣고 엄마들이 육아를 한 거예요. 본인의 소신도 없고 내 의견도 없고 남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내 의견을 합리화할 그런 식의 강의를 해놓고서는 이것이 그러니까는 내 말이 맞다, 이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나중에 그러면 뭐야, 이 사람들이 틀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책임 회피야. 저 사람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의 육아 강의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30대 엄마들이 그런 강의에 열광을 하고 있어. 볼 게 없거든. 왜? 그 유튜버들은 절대 신의진 교수나 하정운 박사 이런 사람의 정상적인 아이들 육아 발달을 시키는 그런 강의들은 보지 말라고 그래요. 또 오은영도 약간 조금 요즘 삐끗 나긴 했지만은 오은영 것도 보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자기가 얘기하는 논문이 팩트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이 조기교육 권장하는 유튜버들이 그룹이 있어요. 서로 만나가지고 야, 저 다음에 무슨 애들 조기교육 하는 거 뭐 나온대더라. 그러면 그거 좀 연구해가지고 우리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이거 영상 만들어서 동시에 올려. 어차피 구독자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동시에 올려야 다 똑같은 소리 하잖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친구인지 몰라. 여기를 들었는데 이게 좋대. 근데 다음날 영상이 저쪽에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게 좋대. 근데 신기하게 또 다른 쪽에서도 그게 좋다고 영상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세 번만 딱 듣잖아. 그 엄마들을 이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야 걔네들. 어머니들이 속고 있는 거야. 하여튼 1시간 맞춰서 떠들려고 그랬는데 줄이면 한 50분 될 것 같아. 그래,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육 현실들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행성 육아, 또 챌린지식 육아. 나는 아이 지금 50건 읽혔어. 그랬더니 옆집 엄마가 야, 나 오늘은 70건 읽혔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러면 50건은 뭘 읽었어? 그러면은 몰라? 애가 읽어가지고 50건 쌓았던데? 뭘 했는지 몰라. 너 어제 니네 애 학원 가서 뭐 배웠어? 몰라? 뭐 배우고 왔겠지? 학원은 오질나게 많이 다녀요. 근데 애가 뭘 배웠는지는 하나도 몰라. 뭐
그 뭐 배우긴 배웠나 봐. 뭐 영어 뭐 좀 하던데? 숙제라고 뭐 좀 하던데? 관심도 없어. 그런 그 인스타에 목매 있는 엄마들, 또 챌린지식으로 난 몇 개 했어, 몇 개 했어, 막 이런 엄마들. 뭐 이거 했더니 우리 아이가 뭐 괜찮아졌어요. 그 뭐 자랑하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 보면은 얘네들이 외부 이런 업체에서 뭘 배웠는지 하나도 몰라. 거기 가면 애들 어떻게 수업해요? 몰라요. 문 닫아놓고 해서 몰라요. 아니 뭐 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애는 잘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믿어. 잘하겠지. 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그게 뭐 돈 버리는 거예요. 애들 망치는 거고. 애가 지금 하는 학습이 있으면은 애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지. 최소한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50권을 읽든 100권을 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권을 뭘 읽었는지 알아야지. 아, 우리 애 일주일 만에 책을 1000권을 읽었어. 1000권을 어디서 나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권을 읽었으면은 1000권 뭐 읽었는지 얘기 좀 해봐. 그러면은 몰라.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책 다 읽었는데 그냥 몰라야 몰라. 그 책 많이 읽었다는 엄마들 있잖아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요. 어제 뭐 했어? 무슨 책 읽었어? 그냥 뭐 동화책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동화책 뭘 읽혔냐고. 그러면은 그게 뭐 중요해?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많이 읽으면 애 똑똑해진대. 뭐뭐해진대. 누가 뭐 그런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요. 누가 이렇게 하면 애가 좋아진대. 누가 그러던데? 아니 이런 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야. 육아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그러는 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지금 강의를 하는데 어머니 스스로 파악해서 어머니 스스로 그거를 인정을 하고 어머니 스스로 아이만에 따로 육아를 하라는 거야. 제가 이런 아이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아이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 제가 강의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본 강의가 있지만 본 강의는 강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머니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장애가 와서 지금 못 가요, 못 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나마 좀 질문이 들어오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지금 제가 하려는 게 앞으로 나올 강의들하고 일맥상통하나를 좀 봐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스스로 뇌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뇌에 대한 팩트를 이제 뇌에 대한 팩트를 알려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스스로 알아야 돼. 그리고 제 강의에 대해서 나눠놓은 거를 어머니들끼리 서로 공감을 해야 돼. 제가 운해형 타입이라고 20개를 놔뒀는데 모든 어머니들이 와, 제 아이랑 다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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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다는 소리야. 좌뇌형 타입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망가진 아이들이나 이렇게 운해를 못했던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얘가 자네가 얼마 정도 교육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에 따라서 따로 상담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조기교육 채널을 그냥 막 강의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어머니들을 제가 최대한 교정을 시켜드리겠다는 거야. 애들을 팔로우 해 가면서 아이가 요렇게 하면은 더 좀 나아질 거. 그나마 지금은 망가지기 일부 직전이니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거. 그리고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시는 어머니들한테는 위험 상황에 대한 거를 노출을 하지 말고 괜히 그런 유튜버들 보지 말고 쓸데없는 물건들 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사기성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는 괜히 막 돈 1000만 원 들이고 사지 마. 차라리 돈 1000만으로 아이랑 놀러 다니고 돈 100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줘. 굳이 뭐 책을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교구 이런 거 사지 말라고요. 2000만 원짜리 남자애들한테 장난감을 사주고 2000만 원짜리 아이들, 여자아이들 별하별 만들기부터 핑크빛으로 여러가지 인형 세트를 사줘버려. 아이들 방 자체를 그냥 공주방으로 만들어줘. 각종 장난감부터 쉴 수 없이 거기 들어가면은 아이가 2시간 3시간 안 나오고 미친듯이 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교구도 사지 마요. 책 사지 마요. 아이가 혼자 즐기면서 굉장히 막 미친듯이 그냥 막 놀면은 아이가 행복해서 미칠 정도의 행복 호르몬이 나와야 돼. 아이가 책을 보면은 애들이 무표정해져.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아이들 1시간 책 읽을 때 한번 봐봐요. 애들 표정이 없어. 웃어? 안 웃어. 책류가 오래 하잖아. 24개월부터 애들 책 볼 때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벌써 감정에 내가 망가졌다는 소리야. 그걸 좀 인지를 시키고 책류가 많이 하지 말라고요. 책류가 많이 하라는 그 유튜버들 믿지 마. 그거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거 확실히 하시고요. 아이들 인격 장애 그런 거 신경 안 써. 걔네들 내 자식이 아닌데 왜 신경 쓰냐고. 쓰레기들이라니까. 아이들 인격적으로 문제 있으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 거
그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생겼다는 원인 가지고 그래. 급발진이 나잖아. 그럼 급발진 생겼다는 원인을 소비자가 가지고 오라는 거랑 똑같아. 걔네들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랬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야. 얼마나 책임감 없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아이가 잘못되고 만약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계속 피드백해 줄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야. 저는 그거를 지금 당장은 나중에 이제 구독자가 너무 많으면 댓글이 다 답장이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근데 지금은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는 웬만하면 댓글 답장을 다 달아주려고 하는 거고, 전화 상담도 해주려고 하는 거고, 어머니들이 필요한 영상들을 올려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지금 욕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지금 초기 제 강의를 들으는 어머니들은 지금 막 답장도 해주고 제가 막 소통도 해줬는데 나중 되면 제가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있겠지. 그래도 최대한 저는 아이들 입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하려는 그런 강의고, 그렇게 해서 조기교육 유튜버들 때문에 망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복구를 그나마 좀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강의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진짜 죽일 만큼 싫어요. 계속 제가 쓰레기고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들이, 얘네들은 책임을 안 지거든. 얘네들은 내가 이거를 영상을 올림으로 인해서 100만 원이 들어오고 200만이 들어오면은, 아, 요거 강의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요게 한 300만 원 들어올까, 400만이 들어올까, 이거 궁리하는 아이들이야. 얘네는 육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엄마들을 어떻게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이런 거 걱정하는 아이들이야.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엄마들이 더 쏙 들어올까, 내가 키우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옆에 배치를 할까, 아이들을 내 아이를 어떻게 보여줄까, 이러면서 엄마들을 어떻게 또 혹하게 할까, 이런 것들만 고민하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는 잘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볼 때도 웬만하면은 주 메인이 소아 전문의 강의를 먼저 듣는 게 맞아요. 근데 단점은 아이들 통으로 본다는 거. 여기서 궁금증이 발생되면은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와가지고 아이들을 기질별, 뇌타입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들의 특징들을 어머니들이 잘 먼저 파악을 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강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현재 어떤 기질의 어떤 뇌타입의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수들 강의를 들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교수들이 말하려는 의도를 알 수가 있고 아이를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지 육아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어머니들의 육아 방향성을 알려주는 강의지, 저는 이런 식으로 다 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서 협찬이 들어오겠냐고. 저는 협찬 들어오도 받지도 않아. 저랑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임 작가인데 그 사람 강의를 들어도 저랑 똑같아요. 제 거도 그 사람 강의를 한 번 들었어. 제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얼굴 생김새는 좀 달리긴 해. 근데 비슷해. 근데 그 사람도 아이들 이제 뭐 네 타입을 나눈 건 아니니까는 아이들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기질, 성향, 뇌타입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아이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인식을 스스로 하신 다음에, 아이가 운의 타입이면은 일단 어머님은 각오를 하셔야 돼. 내 육아 스타일이 몇 배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쁜 피드백 들어오는 것들 싹 다 무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교수들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육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뇌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는 그걸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라는 거야. 그렇게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해요. 뭐 대치동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산천포를 빠졌는데 뭐 들을만 하실 거예요. 또 1시간짜리 강의 올렸어요. 1시간 동안 떠드는 게 힘들어. 근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편집이 되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요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편안하게. 잔소리 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듣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강의 다 들으셨으면은 다 들으신 분만 댓글에다가 또 다 들었다고 좀 써주세요. 그 댓글 들으면 진짜 저 기분 너무 좋아. 제가 말한 거를 마지막까지 들었다는 그 댓글 하나 볼 때마다 솔직히 막 눈물이 나와요. 저 진짜 제 강의를 마지막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 진짜 기분이 좋으면서 막 찡해요. 그 댓글 하나 볼 때마다. 예전에 본 강의 할 때는 그런 댓글들이 거의 없었거든. 이거를 강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막 일주일 동안 만들었는데도 조회수가 100회가 안 되고 댓글들도 없고 그러면은 진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어머니들이 고민 상담을 하든 제 강의를 공감을 해주든 지금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한 끼 먹으면서 라면 하나 먹으면서도 제가 강의를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필리핀 와서 건 17일 동안 콘도에 완전 박혀가지고 영상만 만들고 있어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무슨 배지밀 먹어가면서 나가질 못해서 근처 편의점 가서 라면 사오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강의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지금 체력 한계는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으니까는 이게 버티더라고. 원래 기분이 좋으면은 힘들어도 활력이 나. 근데 내가 아무리 체력이 좋고 이러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들게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걸 하더라도 좋아요. 솔직히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이런 호응이 있으면은 제가 진짜 더 열심히 할 테니까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분석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 힘을 써줄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은 제가 더 그 활력소가 돼서 앞으로 더 한국 갈 때까지 안 나가도 돼. 매일 한 시간짜리 잔소리 강의를 올려줄 테니까는 그거를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끝까지 또 들으신 분은 또 댓글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활력이 나요. 더 감사하고 제 이런 잔소리 강의를 한 시간 동안 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뿌듯하고 너무 감사해요. 자, 요것을 끝내도록 하고요. 또 편집해야 돼.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편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 들어오면 강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